지난 시간에 이제 IS 커브를 우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출했던 IS 커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GDP 갭과 이자율 갭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IS 커브고, 이자율의 변화가 나타날 때 투자를 통해서 GDP 갭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얼마만큼 괴리되느냐에 따라서 GDP 갭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엡실론 T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에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들을 이제 더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총수요 충격, Aggregate Demand Shock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IS 커브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인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얼마만큼 괴리되느냐에 따라서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이 플러스가 될 테니까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더 크면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GDP 갭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더 상승하면, 이자율 갭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돌아가 볼까요? 투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갭에 반응하는 지금 거시경제 변수는 이제 투자밖에 없고, 물론 소비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투자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겠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GDP를 구성하는 이 컴포넌트 중에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GDP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수요 측면에서 유발된 생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결국 총 지출 부문에서의 GDP가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 부문에서의 GDP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장기 균형 상태 혹은 밸런스드 그로우스 패스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GDP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트렌드로부터 이탈하게, 이게 트렌드라고 생각해 보면 트렌드로부터 이탈하게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그 단기 모형의 스트럭처는 뉴 케인지언 방식의 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감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출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오른쪽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GDP 계정에서 이제 지출 부문을 표현하는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입니다. 지출 부문의 감소가 결국 생산 부문의 감소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요 혹은 투자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이 그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과연 현실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모형이라든가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든가 라모 모형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생산된 것 중에 일부가 소비가 되고 생산된 것 중에 일부가 투자가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모형의 경우에는 혹은 생산 모형에서, 솔로 모형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의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파 거시경, 그러니까 물론 아주 그 획일적으로 고전파 거시경제학은 이렇고, 그 다음에 케인지안의 매크로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간단한 모형에서의 기본적인 뭐랄까요? 기본적인 가정은 생산 모형, 솔로 성장 모형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 부문에서 GDP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걸 얼마만큼 소비하고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모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S 커브나 혹은 단기 모형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소비든 투자든 정부 지출이든 이런 컴포넌트들이 뭐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에 따라서 총 지출이 결정이 되고, 총 지출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거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총 지출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총 수요에 의해서 총 수요가 생산을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모형이나 혹은 우리 솔로 성장 모형에서의 경우처럼 장기 모형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산이 소비와 투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날 거고요. 하지만 단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형, 이 케인지안 스타일의 모형에서는, 타입의 모형에서는 총 수요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생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할 수 있다. 모형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형이 더 복잡해지거나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획일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IS 커브나 혹은 IS 커브로부터 우리가 총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총 수요 곡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가 생산을 결정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뭐 11장, 12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야 되는데, 세로축에 이자율을 표시할 거고 가로축에 GDP 갭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로축의 변수고, 이게 이제 세로축의 변수가 될 텐데, 우리가 뭐 y는 뭐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쓰면 y가 세로축의 변수고 x가 가로축의 변수여서 이제 a가 기울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IS 커브는 가로축의 변수가 왼쪽에 나와 있고 세로축의 변수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변수의 위치만 좀 바꿔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IS 커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긴 해요. IS 커브를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의 변수를 이제 오른쪽에 쓰고 가로축의 변수를 이제 왼쪽에 쓰는 것이 IS 커브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형태고요. 물론 이제 거꾸로 써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거꾸로 쓸 수 있냐면 양변에 엡실론을 빼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뭐 마이너스 1 오버 b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RT 마이너스 R 바만 남고,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 b분의 1의 GDP 갭,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1의 총수요 충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R 바를 곱해주면, 그러면 R 바 마이너스 1 오버 b의 GDP 갭, 1 오버 b의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RT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로축의 변수를 따로 구분해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 1 오버 B, 그 다음에 GDP 갭 총수요 충격의 B분의 1.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같은 식입니다. 변수의 이제 위치만 좀 다르게 쓴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세로축에 보통 가격 변수를 쓰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일종의 뭐 커먼한 거니까요. 컨벤셔널한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마음이 삐뚤어져서 생각도 삐뚤어져서 그림도 삐뚤어지게 그려주시죠. So YT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실질 이자율 RT, 여기가 0이고요. 보시면 총수요 충격이 0이라고 가정을 하죠. 왜냐하면 총수요 충격은
변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1차원, 2차원, 3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변수 표현해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림이 3차원이 될 거예요. 변수 하나, 변수 둘, 변수 세 개니까 세 개의 변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이제 3차원이 되겠죠. 총수요 충격은 이제 0이다.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 뭐 네거티브 샥이든 파지티브 샥이든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두 개의 변수만 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은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이건 이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given. 그러면 R 바가 이제 절편이 되겠죠. R 바가 절편이 됩니다. 세로축의 절편이 되고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오버 B가 되겠죠.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절편이 R 바와 같고 기울기가 1 오버 B니까 마이너스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1 오버 B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려본 그림이 바로 IS 커브예요. 그래서 IS 커브는 이자율과 GDP 갭 두 변수의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가 뭐를 코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의 변화가 GDP 갭을 코제한다.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선이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통 앞으로 그리지 않고 원점을 가운데다 그리지 않고요. 원점을 이제 왼쪽에 표현을 할 텐데 제가 앞으로 사용할 그림은 대체로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GDP 갭, 그 다음에 이자율. 여기는 이제 원점이 아니고요. 원점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세로축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세로축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왼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S 커브는 절편이 여기 R 바가 되겠죠. 여기 R 바가 있습니다. 이 절편을 지나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일 테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가 바로 R 바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건 지워도 되겠죠. IS 커브는 반드시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어떤 거시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IS 커브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돼요. 당연히 현재 실질이죠.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 혹은 뭐 스테디 스테이시든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든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괴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충격은 없는 상태. 그렇다면 IS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IS 커브를 생각하시고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IS 커브는 정반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변할 때 GDP 갭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 방향으로 그래프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IS 커브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런 형태보다는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것이고, IS 커브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제 생각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시 돌아가세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으니까 이 텀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GDP 갭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T 시점의 GDP 갭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GDP 갭은 0이어야 되니까 IS 커브는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더 높아진다. R 프라임, 그러니까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R 프라임으로 R 바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투자 수요가 위축될 거예요. 그 실질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투자 수익률은 뭐 다양할 텐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수익률이 뭐 낮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금 조달 비용, 실질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수익률이 뭐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은 프로젝트는 기업 입장에서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투자가 위축이 되면 총 지출이 위축이 되어서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았을 때 포텐셜 GDP 수준이었는데 트렌드 GDP 수준이었는데 이제 GDP가 트렌드로부터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트렌드 GDP로부터 하락한다는 얘기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렇다면 GDP 갭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매력적이 되는 것이죠. 수익률이 그다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금 조달 비용과 비교했을 때 근데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웬만한 수익률을 실현해주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요. 그 지출 수요, 총 지출이 증가하면서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이 늘어나서 GDP는 포텐셜 GDP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트렌드 GDP보다 GDP가 더 이렇게 위쪽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GDP 갭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시경제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1장에서는 IS 커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는 것이고 실제로 거시경제에서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시경제의 한 단면만을 IS 커브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Not the end of the story예요. 스토리는 더 있어야 됩니다. 모형이 더 있으니까요. 다른 커브들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IS 곡선의 기울기 제가 말씀드렸고 이건 제가 도출했던 IS 커브입니다. 세로축의 변수인 실질 이자율을 왼쪽에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뭐 보셨던 그림인데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GDP 갭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반드시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IS 커브는 세로축에 있는 변수의 변화가 가로축에 있는 변수의 변화를 야기하는 거예요. 코즈하는 것입니다.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세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붐이 되는 것이죠. GDP가 트렌드 GDP보다 높아지는 경우이니까. 자, IS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익스페리먼트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자율이 변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들을 우리가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런 총수요 충격이 발생할 때 IS 커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총 공급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텐데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과 총 공급 충격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11장에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는 용어를 한번 쓰고 12장으로 넘어가서는 13장 아마도 총 공급 충격이라고 하는 표현만 쓰지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는 표현은 다시 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총 공급 충격하고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엔드 오브 더 스토리가 아니라고 여기서 IS 커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때 IS 커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거시경제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형 IS 커브 하나만으로 지금 단기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S 커브를 조금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자율이 변하거나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이 나타나거나 혹은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는 이제 steady state 혹은 이제 balanced growth path 상에 있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GDP는 트렌드 GDP를 따라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포텐셜 GDP 수준에서 계속 GDP가 포텐셜 GDP와 같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GDP 갭은 0이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은 당연히 장기 균형 상태니까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실질 이자율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가 바로 이자율이 변하는 경우, 두 번째가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샥이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요 곡선이나 혹은 공급 곡선이나 곡선 상에서의 이동과 그러니까 뭐 movement along the curve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곡선상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movement along the curve고요. 커브 상에서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커브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movement along the curve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이에요. 이건 이제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커브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인데 우선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언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언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냐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는 중앙은행이 혹은 한국은행이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이 Federal Reserve Bank죠. FRB에서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게 될 때 기준금리나 Federal Funds Rate를 인상하게 될 때 실질 이자율이 이제 따라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정확히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챕터에서 할 텐데 다음 챕터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고요.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웬만해선 그렇게 해로운 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뭐 소비도 위축될 수 있고 투자 당연히 이제 위축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앞서 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부분에 나타나는 고유한 충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 갭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변하면 이제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반응하게 되는데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 수요의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투자 수요가 변하면 실제 GDP는 포텐셜 GDP로부터 이제 괴리가 되겠죠.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실제 GDP는 잠재 GDP를 하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었었으면 이 값이 이제 뭐 장기 균형 상태로 일정했을 텐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이 값이 이제 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뭐 CT, IT, 뭐 GT 쭉 생각해 보시면 포텐셜 GDP로 나누어 준 값
이게 바로 생산 부문의 GDP와 같아야 되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죠. 포텐셜 GDP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 균형 상태였었더라면 그러면 이제 이 값은 항상 1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GDP와 포텐셜 GDP가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값이 줄어들었어요. 얼마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값이 1이 아니라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되었다는 것은 장기 균형 상태에서 1이었는데 뭐 일정 부분 하락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GDP 갭이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요게 뭐 0.95라고 하면 1에서 0.95로 0.05만큼 떨어졌을 텐데 5%가 바로 GDP 갭 마이너스 5%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총수요 충격 보지 않고 이자율의 변화가 GDP 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니까요. 무시하고요. 장기 실질 이자율 3%,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을 우리가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T 시점의 실질 이자율 RT가 3%였었더라면 당연히 GDP 갭은 0입니다. 그렇죠? 이 값이 3%였다면. 자,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3%에서 4%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4%가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당연히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GDP 갭은 거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GDP 갭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IS 커브는 반드시 장기 실질 이자율과 GDP 갭 0을 지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실질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부문의 총수요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당연히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인하했다면 그렇다면 GDP 갭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자율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GDP 갭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GDP 갭은 마이너스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GDP 갭은 플러스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총수요 충격인데 총수요 충격은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소비 충격, 투자 충격, 정부 지출 충격, 수출, 수입 충격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걸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총수요 충격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정부가 세금을 인하해 준다든가 혹은 갑작스럽게 정부가 세율을 인하한다든가 혹은 인상한다든가 또는 뭐 미리 얘기하지 않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렇게 정부가 정부 지출을 확 늘린다든가 그 다음에 꽤 옛날 얘기인데요. 한 20여 년쯤 전에 그 IT 버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모든 기업, 모든 가게,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큰 충격이 경제 내에 발생했었는데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IT 충격, 뭐 IT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그로 인해서 사실 경제가 과열되었다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가 뭔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뭔가 그 엄청난 부가가치가 기업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충격과 이후의 경제 현상을 닷컴 버블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10여 년쯤 전에 아이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은 뭐 한 3, 4년 된 이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뭐 등등등.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가치도 과거에 비해서 잘 예상하는 것 같고요. 그 인터넷의 보급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세상 하고는 조금 또 다르니까 그 블록체인도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핀텍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전통적인 지급 결제 수단을 그러니까 뭐 페이를 할 때 결제를 할 때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제 뭐 캐시를 쓴다든가 이런 전통적인 결제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핀텍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역시 이제 핀텍도 물론 이제 핀텍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쓸데없는 얘기 같기는 하겠지만요. 주로 이제 지급 결제 수단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뭐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핀텍은 지급 결제 그러니까 페이먼트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창의성의 부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급 결제 수단도 생각만큼 그렇게 뭐 저는 이제 핀텍 관련해서 뭔가 되게 새로운 기술들과 뭔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뭐 이렇게 딱히 그렇게 뭐 매력적인 뭔가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메타버스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던 게 뭐 이렇게 등장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저희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마인크래프트라든가 그런 게임들을 뭐 즐겨 하는데 그런 게임들 뭐 동물의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니멀 크로싱이라든가 닌텐도에서 출시한 그런 게임들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가 도대체 기존의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동물의 숲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아마도 뭐 구글 어스라든가 구글 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도 이런 그 어떤 공간 이미지와 결합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VR이죠, 그렇죠? 예. 가상 공간인가요? Virtual Reality VR과 이제 연결이 되거나 그런 기술로 가면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얼마만큼의 좀 개인적으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제가 뭐 기술 이런 거 잘 모르니까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가 무슨 버스인 줄 알았어요. 뭐 그 버스 처음에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가 버스인 줄 알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기술들을 이제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그 큰 충격이었던 게 바로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과 관련된 기술들은 이미 존재했었어요. 그 아이파드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아이파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렇게 뮤직 플레이어죠. 기본적으로 이제 MP3 파일 같은 것들을 담아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디바이스였는데 사실 그 디바이스가 아이폰의 전신이고 아이폰의 전화 기능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거하고는 사실 뭐 이미 뭐 다 있었던 기술인데 그걸 사실 정말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뭐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터넷의 세상을 열어준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근데 그런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혹은 이제 그 전에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상품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메타버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보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그쪽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죠. 당연히 더 잘합니다.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관점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고 사람들은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기술이 확장돼 갈 수 있고 어떤 산업이 좀 더 프로미싱해 보이고 어떻게 기존의 산업들이 변화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미래의 잡도 직장도 어느 분야로 진출했을 때 더 내가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에서 20년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면 좋고 30년 정도 일을 할 생각으로 이제 직업을 신중하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뭐 메타버스 이런 거에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건 뭐 그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긴 안목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년 전 얘기하다가 IT 레볼루션 뭐 지금 비슷하죠. 뭐 IT 혁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 투자 충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총수요 충격의 하나의 컴포넌트가 바로 투자 충격이었었어요. 투자 충격이 발생하면 이자율의 변화와 상관없이 투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투자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투자 충격이 있고 이자율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이자율 갭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투자 충격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투자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투자 충격이 그러니까 파지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는 늘어날 것이고 포텐셜 GDP 대비 그 다음에 네거티브 샥이 발생한다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는 감소할 거예요. 이런 변화는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은데 투자 충격 혹은 IT 혁명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투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레볼루션이라든가 투자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실제 GDP는 포텐셜 GDP를 상회하게 돼요. 그러면 GDP 갭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장기 균형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했던 IS 커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충격의 여러 컴포넌트 가운데 투자 충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 충격, 투자 충격,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충격을 다 모아서 우리가 총수요 충격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제 IS 커브에서의 절편이 R바였었어요. 충격이 없었다면 R바가 되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충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슬라이드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렇게 IS 커브를 쓸 수 있었고요. R바 그 다음에 이제 1/B의 총수요 충격 여기에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로 투자 충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충격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커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GDP 갭, 실질 이자율 여기가 원점입니다. 0. 충격이 없었더라면 IS 커브는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이 바로 R바가 되겠죠. 이게 바로 충격이 없을 때의 IS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거시경제는 지금 이 점에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충격이 없었더라면. 자, 그런데 이때 이제 IT 혁명, IT 레볼루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샥이 0보다 큰 샥이 파지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편만 생각해 보시면 뭐 1만큼 발생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충격이 1만큼 발생했습니다.
엡실론만큼 발생했다고 할까요? 엡실론만큼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충격의 크기는 1/b의 엡실론만큼이 될 거예요. 절편을 생각해 보시죠. 절편은 기존에 R 바였는데 충격이 없었을 때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절편은 R 바에서 R 바 플러스 1/b의 엡실론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거시경제는 이 점에 있었는데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이동하게 되냐면 물론 이제 지금은 그림만 그려보는 거고요. 실제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절편이 R 바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이제 1/b의 충격의 크기만큼. 그래서 여기는 이제 R 바 플러스 1/b의 충격의 크기가 될 거예요.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IS 커브는 이렇게 위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해도 괜찮고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더 적절한 표현은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점에 있었으니까요. 이 점에 있었고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현재 실질 이자율 수준은 R 바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R 바였었고 투자 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시경제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우리는 아직 얘기할 수 없어요. IS 커브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모형을 구성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 곡선,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다 결합해서 궁극적으로 거시경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현재의 실질 이자율 수준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 R 바인데 이 상황에서 투자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가 늘어나서 GDP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GDP의 증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포텐셜 GDP를 상회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트렌드로부터 위쪽으로 벗어나겠죠. 그래서 GDP 갭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익스퍼리먼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IS 커브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었고 두 번째 익스퍼리먼트는 뭐냐면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IS 커브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이제 총수요 충격 혹은 뭐 투자 충격, 소비 충격, 정부 지출 충격 다 좋습니다.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엡실론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충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IS 커브의 이동, 그러니까 쉬프트죠. 바깥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쉬프트는 이제 현재 실질 이자율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비 충격, 정부 지출 충격, 대외 부문의 충격 모두 투자 충격과 마찬가지로 IS 커브를 파지티브 샥이라면 얘다 파지티브 샥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 파지티브 투자 충격과 마찬가지로 IS 커브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네거티브 샥의 경우에는 반대로 IS 커브를 안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IS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투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1%만큼의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GDP 갭도 똑같이 1%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바꾸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현재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만약에 투자 충격이든 소비 충격이든 충격이 발생한다면 IS 커브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시경제가 이 점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거시경제는 이제 어느 점으로 이동해 갈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인데 말씀드렸듯이 총 공급 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은 IS 커브의 실질 이자율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은 이제 생산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시경제의 생산 부문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생산함수로부터
야기되는 촉발되는 그런 변화,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 요소 생산성 충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충격이든 뭐 혹은 뭐 TFP 샥 같은 거겠죠.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 그러니까 라모 모형에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증가율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데 일정한 증가율로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어떨 때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어떨 때는 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TFP 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A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 GDP가 아닙니다. A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라모 모형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물론 이제 로그의 A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더 늘어났다가 혹은 덜 늘어났다가 더 늘어났다가 덜 늘어났다가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 스탁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 일종의 TFP 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 R바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R바 혹은 자본의 한계 생산의 변화는 그럼 왜 나타나는 것일까?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본의 한계 생산에 충격이 발생해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실질 이자율은 일정한데 예를 들어서 현재 실질 이자율 3%, 장기 실질 이자율 3%였었어요. 자, 그런데 장기 실질 이자율이 3%에서 4%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 이자율은 여전히 3%라고 한다면 마치 현재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둘 다 3%였는데 장기 실질 이자율이 4%가 된다면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어떤 투자 수익률은 4%로 상승했는데 자금 조달 비용은 3%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투자가 매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덜 매력적인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해서 더 매력적인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프로젝트의 수익률은 3%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도 3%고 그런데 생산성 충격으로 인해서 모든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조금씩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4%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율은 여전히 3%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보다 더 강해지겠죠.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의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이제 1%포인트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IS 커브에서 보면 이제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RT는 일정한데 이제 R바가 상승해서 뭐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기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장기 실질 이자율이 R바에서 R바 플러스 에타만큼 에타라고 있습니다. 에타만큼 상승했을 때 자, 여기서 총 수요 충격은 이제 0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뭐 총 수요 충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보시면 뭐 당연히 절편이 전보다 높아진 것이죠. 절편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림에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R바에서 R바 플러스 에타로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IS 커브는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현재 실질 이자율이 R바 수준에서 변하진 않은 거잖아요. 현재 실질 이자율 수준이 RT가
이제 R바였었는데 R바가 그냥 상승한 거예요. 현재 실질 이자율이 따라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IS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GDP 갭은 얼마나 변할까?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R바에서 R바 플러스 에타만큼 상승했으니까 R바에서 R바 플러스 에타로 에타만큼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GDP 갭은 거기에 이제 B를 곱했어요. 얼마만큼의 GDP 갭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도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따라서는 이제 에타만큼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제 가로축을 따라서는 이제 B 곱하기 에타만큼. GDP 갭은 B 곱하기 에타만큼 늘어날 거예요.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석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여기까지다. 1차적인 변화고요. 이제 거시경제의 다른 메커니즘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거시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TFP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는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을 높여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그 다음에 이제 TFP가 상승하는 것은 포텐셜 GDP가 늘어나는 거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의 개념 혹은 뭐 라머 모형의 개념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포텐셜 GDP가 상승한다고 해서 GDP 갭이 뭔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 갭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포텐셜 GDP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제 GDP는 로그의 실제 GDP는 이제 로그의 포텐셜 GDP 더하기 GDP 갭이겠죠. GDP 갭이 바로 로그로 표현했을 때 포텐셜 GDP와 실제 GDP의 차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GDP 갭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거니까요. 이거랑 같은 근사적으로 같은 거잖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퍼센티지 변화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퍼센티지 변화를 계산하는 식을 이용해도 괜찮고 로그를 취한 다음에 서로 빼도 우리가 퍼센티지 변화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T시점의 실제 GDP는 포텐셜 GDP 더하기 GDP 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포텐셜 GDP가 변한다고 해서 GDP 갭이 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텐셜 GDP의 변화는 실제 GDP의 변화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GDP 갭이 뭐 반응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케인지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DP 갭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과 그 다음에 뉴 케인지언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 이 GDP 갭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조금 달라서 포텐셜 GDP가 변할 때 GDP 갭은 달라지지 않고 실제 GDP가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은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관점이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단기에 케인지안 매크로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케인지안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은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당연히 어떤 그 트렌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로 인해서 포텐셜 GDP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GDP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할 때 80년대인데 1980년대에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
그렇게 뭐 지금은 뭐 워낙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당시에 80년대에 어떤 충격적인 주장을 했냐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 가까이가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의 충격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 A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70%는 이제 AT 때문이다. 그러니까 AT의 변화 때문에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YT 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변동. 그러니까 YT 햇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포텐셜 GDP에 영향을 주는 A 때문에 YT 햇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케인지안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포텐셜 GDP의 변화는 실제 GDP의 변화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GDP 갭의 변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채택하진 않아요. 이게 바로 고전파 거시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단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고전파 거시경제학의 이야기를 조금씩 할 텐데 그 웬만해선 케인지안 매크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케인지안 관점에서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세상의 그림을 이제 절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같이 하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의 매크로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한 반 정도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세상의 반밖에 보지 못하는 케인지안은 매크로 혹은 뭐 고전파도 마찬가지겠지만 케인지안 매크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반부 우리 이제 거시경제학의 단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웬만해선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왜 이건 이렇게 접근을 하지? 라고 이제 어떤 그 의문점, 퀘스천들을 갖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바로 또 다른 스쿨이죠.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케인지안 매크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다 설명을 하고도 궁금한 게 없다. 이거 뭐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굳이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가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포텐셜 GDP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실제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A의 변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GDP 갭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GDP 갭은 언제 반응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충격, 그다음에 뭐 이자율 변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GDP 갭이 변하는 이유는 이제 현재 실질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괴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투자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S 커브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요. 그리고 뭐 정부 지출,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수효과, 그다음에 정부의 재량적 재정 지출,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장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소비에 대한 간단한 그 이론들이 좀 있는데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다루는 이론이고요. 미시경제학이라든가 뭐 소비 이론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간단하게 거시경제학 관점에서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비와 관련된 이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의 소비는 이제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선택의 집계, 에그러게이트죠. 에그러게이트죠. 그래서 에그러게이트 컨섬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비를 다 더해서 우리가 어, 이제 총 소비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개개인의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다시 이제 인디비주얼 레벨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죠. 이걸 집계해서 우리가 총 소비를 만드는 거고, 그렇다면 개인의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네, 개인의 소비를 한번 들여다보자. 두 가지 대표적인 소비 이론이 있는데요. 컨섬션 티오리라고 하고, 첫 번째가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항상 소득 가설 혹은 영구 소득 가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고요.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의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모델 혹은 생애주기 모형은 이제 모디글리아니 밀러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둘 다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밀턴 프리드만은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 때문에 노벨상 받은 건 아니고요. 다양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디글리아니 같은 경우에도 이 생애주기 모형으로 노벨상 받은 건 아닙니다. 다른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많고요. Permanent income hypothesis는 consumers base their consumption on saving some average measure of income rather than solely on current income.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현재 소득이 아니라 현재 소득보다는 이제 자신의 평균 소득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소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에 더 중요한 요소는 소득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평균 소득입니다. 평균 소득.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겠다, 혹은 갑작스럽게 가전제품을 내가 교체하겠다, 구입하겠다, 혹은 교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의사결정은 이번 달에 무슨 보너스를 받거나 없던 돈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결정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을 염두에 두고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라이프 사이클 모델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LCM 같은 경우에는 consumers base their consumption on their lifetime income instead of their current income.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 소득을 염두에 두고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평생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permanent income hypothesis는 PIH는 자신의 평균 소득입니다. 평생 소득이나 평균 소득이나 기본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likely to borrow when young, save when they are middle-aged, dissave when they are retired.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대체로 빌려 쓰고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까. 혹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자금 대출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비를 많이 부모님들이 지원해 주지만 미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물론 이제 부모들이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되게 그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대체로는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제 학비를 마련을 합니다. 의대 메디컬 스쿨도 마찬가지고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국하고 달라서 한국도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의대나 혹은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 로스쿨 나온 친구들은 미국에서도 향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금융기관들이 학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굉장히 VIP 고객인 것 같아요. 같은 학생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같이 경제학 PhD 하는 학생들한테는 학자금 대출 잘 안 해주는데 메디컬 스쿨이라든가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자금 대출을 되게 잘 해줍니다. 금융기관들이 잘 아는 거죠. 어떤 친구들이 전도 유망한지는 경제학한 사람들이 전도 유망한지 아니면 당연히 메디컬 스쿨이나 로스쿨 하는 사람들이 전도 유망한지는 금융시장이 더 잘 아는 거죠.
시장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비 이론이 시사하는 임플리케이션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스무딩 하고 싶어 하는 강한 동기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소득이 갑작스럽게 1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이 다 소비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Permanent Income Hypothesis나 그러니까 PIH나 LCM이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PIH나 LCM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사이에 PIH가 문제다, LCM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이외의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LCM과 PIH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이 생기면 나 이번 달에 100만 원 다 쓰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들은 LCM과 PIH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가지 이론을 뒷받침하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성립해야 LCM과 PIH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두 이론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컨섬션 스무딩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 어버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애주기 모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젊었을 때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소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년 30대, 40대, 50대 때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비보다 소득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을 하게 되고 연금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축을 하게 되고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는 이제 소득 활동, 경제 활동을 대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모아둔 소득을 혹은 이제 연금을 자신의 이제 소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젊었을 때나 뭐 중년이나 혹은 은퇴한 이후에도 대체로 소비는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고요. 물론 당연히 소비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대체로 이렇게 되겠죠. 많이 벌 때 조금 더 많이 소비하고 적게 벌 땐 적게 소비하는 패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소비도 이렇게 가진 않겠죠. 소비도 소득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소비도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LCM에 대한 이야기고요. Permanent Income Hypothesis도 마찬가지예요. Permanent Income Hypothesis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소비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부모님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잡이 없지만 부모님은 잡이 있으시잖아요.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떻게 소비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소득은 한 달에 한 번 보통 발생해요. 뭐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 같아도 소득은 한 달에 한 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니까 뭐 정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있고 뭐 연구소에서 같이 일할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득이 발생합니다. 뭐 어디 누구 심사 갔다 오거나 뭐 특강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소득이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해요. 그 소득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발생을 하죠, 소득이. 하지만 소비는 대체적으로 일정해요. 소비도 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비도 매일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마트도 가야 되고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고 때때로는 뭐 가전제품 같은 거 하나씩 사기도 합니다만 뭐 대체로 소비는 이렇게 일정해요. 지난 한 2, 3년 동안 생각해 보면 소비는 대체적으로 일정해요. 하지만 소득은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겠죠. 소득은 스파이크가 있지만 소비도 스파이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소비는 대체적으로 일정합니다. 하루에 마트 가서 뭐 1, 2만 원, 뭐 일주일에 뭐 마트 가서 또 한 뭐 4, 5만 원씩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여러분 구입하시고 그러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소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날은 전혀 소비하지 않고 어떤 날은 몰아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소득이 일정한 패턴으로 뭐 스파이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패턴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면 다음 시간에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죠. 완전하게 컨섬션 스무딩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31살에 일을 시작해서 6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35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하자마자 죽는다. 뭐 우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번 해보죠. 실질 이자율은 0%예요. 그래서 현재 만 원이나 뭐 미래의 만 원이나 그 가치는 동일하다. 물가 상승률 없고요. 그냥 그 계산의 편의상 31살의 소득을 Y31, 32살의 소득을 Y32 해서 65세의 소득을 Y65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생 소득은 소득을 다 더해 놓은 것이겠죠. Y31, Y32 해서 Y65까지.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평생 소득이에요. 이 사람은 극단적인 형태의 PIH, LCM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런 그 가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5년 동안 발생할 소득을 35분의 1씩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평생 소득의 35분의 1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32세에 평생 소득의 35분의 1을 소비한다. 그래서 매 시점 소비를 똑같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31살의 소비, 32살의 소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득은 그때그때 다르겠죠. 이렇게 소득은 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지 하면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소득은 매 시점마다 달라요. 하지만 평생 소득을 똑같이 나눠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는 매 시점, 매 해마다 동일합니다. 31, 이건 다 똑같겠죠. 하지만 소득은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겠죠. 이걸 같다고 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46세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세금 환급을 뭐 받을 수도 있고 기업으로부터 아주 그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어서 임원으로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베네핏이 있죠, 그렇죠?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 보니까 부장으로 있다가 상무로 승진을 하셨는데 임원이 된 거죠. 임원이 됐는데 바로 그 강남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 저희 뭐 그때도 집값은 꽤 비쌌어요. 강남 집값은 그 강남에서부터 굉장히 먼 지역에 사셨는데 집값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동네였었으면 제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제 학군이 좋은 곳은 집값이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 사는지 제가 어느 동네라고 얘기하면 또 그 동네 사는 분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어느 동네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쪽 동네가 상대적으로 집값 차이는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서 임원이 되자마자 바로 강남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른 임원들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게 삼성의 임원이 되면 그 정도 레벨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임원은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곳에 산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엄청난 베네핏을 받았다, 보너스를 받았다, G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건 이제 예상하지 못한 소득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 소득을 즉각적으로 다 소비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PIH, LCM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46세에 늘어난 일시적인 소득을 마찬가지로 남은 시기가 20년이잖아요. 그렇죠? 46세에 받았으니까 65세에 죽을 때까지 G만큼 늘어난 베네핏을 20분의 1로 나눠 소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PIH와 LCM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소비에 쓰지 않고요. 이걸 똑같이 다 완전하게 컨섬션 스무딩을 하는 사람이어서 20분의 1로 나누어서 소비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경우 PIH, LCM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46세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46세에 늘어나는 소비는 얼마만큼이냐면 G의 20분의 1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1억을 받았다. 1억의 보너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2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얼마만큼이죠? 10분의 1이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맞나요?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10분의 1이 10분의 1이 1000만 원,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네. 그러니까 46세 추가로 늘어나는 소비는 500만 원이고 매 시점마다 500만 원씩 소비를 하는 것이죠. 50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세에 얻은 대박 보너스는 100% 46세의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이 가운데 5%만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PIH와 LCM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PIH와 LCM이 현실에 그대로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